말씀이 길어지면 이게 그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우선 저는 그 이 두 분이 특히 야권에서 이렇게 그 이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이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그 새누리당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걱정이 새누리당 되면 당원이 이렇게 없다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죠. 그건 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실 테고. 얼마나 그 야권이 말이죠.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약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1인당 20만 원씩 일률 지급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뭐 두 번에 걸쳐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도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복지 공약을 해가지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재원 문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뭐 부자 감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 문제는 아마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5년은 그러면 135조 가지고 뭐 그중에 이제 기초연금도 포함됩니다만은 복지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는 또 어떡합니까? 노인 인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부담할 인구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금 약속한 걸 못 드리니까 그 못 받게 되시는 분들 굉장히 섭섭하죠. 그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지금 20대, 30대, 40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도대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나라가 견디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정 건전성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느냐, 사정 변경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떠냐? 공공부문, 국가와 공공기관 부채 합쳐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또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의 부채가 또 1,0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OECD의 그 통계로 나올 때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35%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GDP의 지금 300%를 부채로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지금 적어도 외국의 선진 경제 학자들이 대개 앞으로 이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가 이게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에 한 10년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야권도 여권도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네. 단순히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라 이 차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시대 정신하고 국민적인 어떤 열망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분명히 대부분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경제 성장은 꽤 해왔지만 실제로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화돼 왔고 또 굉장히 개개인들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는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서 양극화가 또 심하고 일부 재벌들만 많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점점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문이 뭐였냐면 이 경제 구조를 개혁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또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그냥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투자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미니멈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 위에서의 삶을 보장을 받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도전도 하고 그래서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또 그것을 위해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같이 어깨를 맞닿고 예. 같이 함께 연대해 나가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고 국민적 열망이었는데 그 위에 당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는 새누리당도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내놨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이 국민연금 문제가 기초연금 문제가 단순하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더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은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갈 것인가 네. 이거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요거 잠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지난번 2008년에 소득 국민연금법이 이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결론이 났던 게 뭐냐면 이 국민연금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율은 낮추면서 소득 대체율을 불가피하게 낮추면서 그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2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공약을 한 걸 못 지키겠으면 그럼 그것만 못 지키면 될 텐데 아예 2028년까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갖다가 올려주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자체 소득 대체율을 낮추게 된 이 근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가 그 노후의 빈곤율이 OECD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이 기초연금을 갖다가 줄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재정이 아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적 연금 제도로 이 노후의 빈곤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노인들이 알아서 해소할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그런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교수님. 어쨌든 그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요.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관한 문제인데 당시 민주당에서도 80%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새누리당은 70%였었고요. 아니요, 정부다. 100%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70%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다시 이제 일종의 그 선별적 복지로 이제 그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 언뜻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거는 완전히 노인 그 기초노령임금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는 걸로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니요, 그런 우선 얘기가 잠깐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 네. 그렇게밖에 안 아니 들리는 그런 거예요. 부분이 분명히 잠깐만. 있죠. 자 분명히 보세요. 있죠. 예. 70 그 소득 노인 전체를 놓고 볼 때요. 하위 소득 70%니까 상위 30%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20만 원씩 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정부 아니니까. 네, 그건 잘못된. 아니죠. 무슨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만 20%.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 아니, 50대가 그건 제가 앞으로 정리할게요. 되면 그건 그건 20만 원 못 받죠. 정부안을 보게 10만 되면 원 하위 60%는 다 받아요. 다 받고 그다음에 10%가 연계가 되는 것이죠. 약간 연계가 되죠. 예. 그러나 어쨌든 몇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노인들만 그렇고요. 앞으로 40대, 50대 같은 경우 지금 50살이 되신 분들 만약에 12년 동안 불입했다고 치면 향후에 그 수령하게 되는 65세가 되시면 25년 정도 됩니다. 불입 기간이.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오히려 현재의 기초연금법상의 2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 10만 원밖에 못 받게 되고 그 10만 원은 지금 현재 받는 제가 조금 그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국민연금을 많이 불입할수록 좀 손해가 본다라는 말의 개념은 이제 11년이 넘어가게 되면 만 원씩 줄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10만 원만 받게 되는 경우가 네네네. 되어지는데 그 지금 말은 현재 곧 받고 있는 잠깐만요. 거.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런 이제 이 얘기를- 부분에 관한 걸로 네. 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 다 받게 되지만 드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10만 원만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것 것이니까요. 때문에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줬던 건데 얘기고,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연금을 우리가 계속 넣었을 때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40 내지 50% 선진국 같은 경우 한 55%의 소득 대체율, 쉽게 말해서 내가 평균적인 소득자라고 했을 때 그 소득의 평균 그 월 소득의 뭐 한 40~50% 정도는 연금으로 받아야 기타 다른 것들을 받더라도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예. 최소한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원래는 40%보다 더 많았어요. 60% 정도 국민연금이 보장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 너무나 많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소득 대체율을 불가피하게 2008년에 40%를 낮추면서 이게 낮추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져서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재정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렇게 메꿔준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2028년에 그 기초노령연금을 10%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2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정부안대로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예. 대체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이건 사실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적인 틀, 그다음에 바뀌어질 우리가 수가 있다는 국민 말씀. 경제의 어떤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지 예. 단순하게 뭐 이게 뭐 얼마가 몇만 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을 해주는 그 바탕에서 설계된 게 맞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예.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하고 같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실제 우리가 사례를 찾아보면은 기존에 가입했는 지금 예를 들어서 15년 된 그 분 경우에는 기준 소득이 200만 원 경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게 4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15년 가입을 했지만 1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16만 1,4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 소득이 200만 원 정도인 우리가 그 해당 그 하위 소득 70%에 있는 사람조차도 전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포함해서 57만 7천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계가 되어서 다소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우리가 수급 있는 상태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만 50세인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했는 걸 봐도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요, 문제가 없다는 50세 겁니다. 이상인 경우에 예. 그분이 가입을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 예. 다른 거고요. 예, 물론 그런데 10년 이제 그거는 사실은 몇만 원을 가입을 많이 해서 더 적게 받는 게 그런데요, 문제가 김원장님, 홍 아니라. 교수님 잠깐만요. 네. 이 저 숫자 얘기 들으시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일정한 기간 이상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넣었다라고 했을 때 12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지만 일정한 지금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일정한 기간이 예. 지나면 이 기초연금이 10만 원으로 고정되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튼 야당 그렇게 입장도 했을 때 알겠고 여당 입장도 네, 알겠습니다. 원래 기초연금을 처음에 설계했던 그 소득 대체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은 굉장한 그 정책적인 결단이 받침이 돼야지 단순하게 공약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금 20만 원 받는 분은 70%에서 90%라고 하니까 63% 정도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현재라면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좀 있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수정이 될까 이건 두고 봐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절대 차별을 받지 않고 그만큼 많이 받는다라고 했던 것은 종합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받는 국민연금을 금액을 통해서 한 것하고 다 그다음에 합쳐서. 지원을 통해서 받는 기초연금을 합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두 개 성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 성격으로 본인이 불입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받는 거고 예. 기초연금은 재정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합해서 계산하면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까? 재정에서 지원받는 것을 조금 받는 만큼 그대로 차별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좀 방향이 어떻게 사실 되느냐고 그것이 말씀하셨는데 재원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예, 저는 그게 특히 야당에서 지금 보편적인 복지를 그동안 원칙으로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 100% 원칙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분야를 보편적 복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대상에 것인데 따라서 적어도 내용에 따라서. 지난번 저는 대선 과정에서요. 참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야 후보가 상당히 공약이 비슷했습니다. 예. 저는 그 비슷했던 공약만큼 박근혜 정부가 야당이 간다면 지금 참 좋지 않을까. 정책으로도 대통합도 가고 경제 문제도 같이 가고 복지도 같이 간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복지냐 선별적인 복지냐 중에서도 또 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상황에서 영유아 문제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시 초반 때는 70, 80% 정도만 이제 저소득층이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면 확대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노령화 사회 때문에 노인 문제 가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제 네. 가는 것이다 해서 했다가 지금 이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그 조건이 좀 어려우면 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느 원칙이 무너지냐기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영유아 문제하고 지금 노인 문제가 지금 쉽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건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황 교수님. 저기 제가 조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꾸 복잡하게 사례를 가지고 뭐 10년 가입한 사람, 12년 불입한 사람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한마디로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없고 하위 70%라면 20만 원 다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을 한 사람은 가입해서 자기가 받는 액수에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걸 좀 적게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네. 예산이나 재정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앞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그러면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임기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이 손해를 본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전 박근혜 대통령 약속하실 때 이것을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20만 원을 지불하겠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덜 보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하겠다. 현재 바로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로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면 네. 모르겠는데 당신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지금- 20만 원 말씀하셨기 지금 이 때문에 설계에 그래서 든 현재는 거예요. 이제 선별적인 복지의 관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대선 자, 두 과정에서 분은 잠깐만요. 워낙 전문가의 대선 말씀 과정에서 하셔가지고. 약속한 것은 예. 사실은 보편적 복지 개념이었었어요. 지금 그랬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그냥 이제 상황이 소득에 다르니까.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65세 노인이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 2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수정이 된 겁니다. 근데 네. 그 수정이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정부 아니니까 국회에서 논의들 하셔가지고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회안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그 0-5세 이제 뭡니까 무상 보육 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각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지금 계속 지금 갈등이 그야말로 있죠. 갈등이 예.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서울시에서 2천억 지금 채권까지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과연 그야말로 복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우선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예. 증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역대 지금 정부 중에 그래도 박근혜 정부만큼 135조라고 하는 거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그 소위 말해서 공약 가계부까지 만든 정부는 지금이 유일하고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부를 한번 보세요. 예. 공약한 그 여러 가지 복지 공약만 보더라도 다 지킨 정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다 지켰으면 조금 박근혜 얘기가 또 정부에 와서 반복하는 것 잠깐만 같아서. 예. 박근혜 정부 와서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어떻게든 지금 그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든 저는 이 논의해서 합의를 하실 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고 정부안을 새로 내놨어요. 그렇다면 이 안을 보시고 예. 정말 아까 그 초심으로 자, 돌아가셔서 이제 토론 좀 국민을 다른 위해서 방향으로 한번 끌고 검토를 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하셨으면 중요한 좋겠다는 대목이 잠깐만요, 말씀을 의원님.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만 공약하게 재원에 관한 얘기를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또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증세 문제 잠깐 말씀드렸죠. 부자 감세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인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또 종부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모두를 다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지 또 이제 고민 사항일 것 같은데.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이 또 있는 네, 것이죠. 네. 그 종부세 이제 환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제일 얘기하는 게 이제 부자감세 철회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추계가 이제 1년에 한 10조 정도 세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지금 현재 이제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억 5천으로 하향 조정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이제 대기업 감세 철회가 있습니다. 예. MB 정부 때 이제 감세를 해줬는데 그것이 경기 부양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예. 이제 결과적으로 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벌 대기업 최저한 세율도 인상하는 부분이 종부세는요?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50조라고 우리가 1년에 10조라고 할 때는 종부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은 종부세 환원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쟁점은 저희가 이제 주요한 그것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이 아직까지는 종부세에 예, 관한 그리고 부분이 하나가 더 남아서. 요구사항을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재벌의 상호 출자 제한 집단 내에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은 그 중복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예.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 원장님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그래서 저도 민주당은 한마디 하고 실효세율을 싶어요. 18%까지 올리겠다 지금 그런 주장이죠. 저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증세하지 않는다는 이 담론에 집착하는 게 느낌이 좀 있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꿀 때도 실제로는 그게 증세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증세가 아니라는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보였고, 물론 또 중산층에 대한 봉급생활자 좀 많은 부담이 가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 따른 복지를 못하는 데 대한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은 또 가지고 있던 그런 뭔가 조금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적인 담론을 너무 고수하려는 것도 조금 좀 예.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소득공제를 우리가 지금 개인소득세에서요 세액공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징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 내시는 분들이 이 세금을 많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세율을 다시 소득세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건 지금 아니에요? 소득세율을 세액공제와 높이자면서. 관련해서 특히 근로자들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이제 철회하고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예, 또 상한을 1억 5천짜리자는 그러면 얘기도 같이 한 거죠. 그 세액공제 방식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방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것도 안에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월급쟁이의 어떤 그 세액 부분에 대해서 봉급생활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봉급생활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그럼 생각을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하자 그런 그거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지금, 의원님 지금 다시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의 내용이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가는 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이제 발표된 것 중에서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가면서 예. 사실상 13번째 월급이 이제 빼앗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세액공제 방식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정액제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1,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냈는데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면은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만 받게 되고요. 그 대신 세액공제 방식으로 하면은 그 1,000만 원에서 그 세율을 그대로 1,000만 급여 생활자가 일률적으로 이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 3억을 내는 그 세율이 항목에 따라서 35%. 저희가 제가 다 의견을 마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 있습니다. 3억을 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액이 35%입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 35%를 감액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세액 공제 방식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세율보다
1억 5천 이상 초과된 사람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되는 것이고.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에 되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세금 한급을 받게 줄게 되는 되고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가 되어서 ETRC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기가 소득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보조를 받게 되는 거기서 공제 네. 방식이기 이제, 때문에 네. 저소득층이나 5,500만 원에 해당되는 일부 좀 낮은 중산층에까지도 세액의 혜택이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제 5,500으로 이번에 수정안 내면서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5,500까지는 뭐 그러면 좀 그러니까 회복이라기보다는 좀 낮아져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됐었던 아니, 훨씬 것이 더 이제 좀 원상복귀가 됐다라고 본다면 그 이상이 또 원상복귀 그 차원이 아니고 과거보다 세액이 훨씬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전에 5,500 이상은 5,500이면 어떻습니까? 5,500 5,500 이상은 네. 세금을 그러니까요. 7,000, 8,000까지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니요, 7,000만 저희가 원짜리 이제 조세 이거를 문제고. 저희의 이제 잠깐만. 요점은 그거예요. 여성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숫자 네. 굉장히 강하신데 네, 저희의 사실 요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이 그 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지금 몇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걸로 가지고 복지 공약의 재원으로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건 분명한데요. 네. 지금 잠깐만요. 개인소득세는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12조 정도밖에 안 돼요. 몽탕 합쳐서. 네. 그래서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1조 이상 늘어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를 가지고 이걸 증세를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건 아니, 어려운데 아까 제가 네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네 개를. 다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훨씬 늘어났다는 늘어났죠. 것은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네. 만약에 소득세의 세율을 네. 더 높이자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상당한 조세 저항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법인 소득세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말이죠.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정부들을 예. 나라들을 쇼핑하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어느 곳이 더 이 법인세가 낮으냐를 따라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것은 이제 전략의 문제입니다. 네. 법인세율을 높여서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오히려 이 외국인 투자들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맞습니다. 잠깐만요. 네, 국내 맞습니다. 기업의 네. 투자를 많이 받아서 네. 이 세원의 기본을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더 조세를 더 많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략의 문제거든요. 네, 이 네.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종부세 얘기는 안 뭐 그런 아직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부세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거론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서 그 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할 때 종부세가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는 한 1조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 재원이 가장 큰 게 사실은 예. 법인세하고 상호출자 제한 집단 내에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예.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MB 정부 때 감세를 했지만 과연 그러면 이 법인의 어떤 대기업의 투자가 과연 늘어났느냐. 됐느냐.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요. 제가 얘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좀 짧게 줄여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얘기하는데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그 규모나 나라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비교한다면 또 유럽의 다른 나라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예. 무리가 있고 또 우리가 외국인 투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쇼핑하면서 다니면서 어떤 투기적인 그런 투기적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예.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일면적으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제 입장은 정리가 될 것 얘기는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의원님 이거를 죄송합니다만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에 관한 얘기를 문제 아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충분히 네. 양쪽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아니 MB 정부 그냥 때 효과가 일률적으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홍 게 교수님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이 의원님 의견이 정리하도록 있다라는 하겠습니다. 거에서. 왜냐하면 이 못지않게 더 뜨거운 쟁점을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선진화법 문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대립되어져 있는 여야의 입장에 관한 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참 전문가들로서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선진화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진화법을 이럴 바에는 원상복귀시키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아니면은 이현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당대표를 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내 대표도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고요. 예. 다른 분들 지도부급에 속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했는데 저는 좀 이 부분 제가 과한 표현인가 모르겠으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기존의 폭력이나 몸싸움을 다른 방식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의결 방식, 민주주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느 한쪽이 수가 우월하다거나 힘이 세서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존중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는 협의제 민주주의 쪽으로 가자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거는 어느 경우에 필요하냐?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그 점에서 보자면은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한쪽 일방을 관철시키게 하려면은 이제 다시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특히 새누리당에는 율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무엇을 배경으로 이것을 가서 이현 심판 청구하려고 했었는가? 일부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과반수 의결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제가 찾아봤어요. 49조. 헌법이라는 법률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적 과반수의 과반 찬성을 한다는 것인데 그걸 읽어보고 하신 것인가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요. 헌법 49조의 과반수 의결 원칙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결에서 이제 국회 의결에서 과반수 원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법에 이것이 특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의 그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60%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 사실상은 국회법 개정안이죠.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국회 모든 의사결정의 60%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일반적 의사결정에 60% 룰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조인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할 문제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헌법의 입법 정신에 입헌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법은요 새누리당이 만든 겁니다.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체류탄도 터뜨리고 참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희한한 일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막자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걱정하는 거냐면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 제대로 만들어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지금 이거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예컨대 민주당에 좀 압박을 주고 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새누리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역풍이 대단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타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바꾼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당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거대로 가십시오. 가서 정 안 돼가지고 국회가 예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 때에 그때에는 아마 새누리당이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국정 운영 못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그것이 우려된다고 이걸 하겠다고 나선다면 예. 그러면 지금 김 원장님 말씀처럼 좀 황당하다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예. 없겠죠. 제가 짧게 여기 법률가 출신 계시지만 말씀드리자면은 헌법 이제 이 의원님 정신에 차례입니다. 잠깐 짧게만 아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3분의 2 의결 나온 헌법 정리를 얘기하셨는데 예. 일반 그냥 국회법에도요
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 심사 또 징계에서 제명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또 이혼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특별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3분의 자체로 1은 얼마든지 할 수 국회법 안에 있어요. 규정이 근데 돼 이거는 있는 국회 거예요. 의사결정 네. 전체를 계속 60%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죠. 참, 예, 얘기하세요. 이 의원님. 이제 예. 제가 예. 얘기할까요? 우선은 이제 다수결 원칙, 우리 민주주의 헌법에서 다수결 원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수결 원칙이라고 해서 다수의 횡포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다수 마음대로 전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MB 정부 때 4대강 날치기로 인해서 예산과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와 또 명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가끔 이 정부 여당도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새누리당이 이제 발의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작년 총선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야당을 그때 굉장히 설득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이었고요. 또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힘을 또 실었기 때문에 이 혹시 이제 날치기의 어떤 추억 이런 게 그리운 게 아니라면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대화와 타협을 바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 바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법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촉발된 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지난 1년간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1년 동안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더 불거진 이유는 그 전병헌 대표의 말씀이죠. 야당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걸 뼈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사실 참 이 말씀 듣고 저희도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이건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법안을 저희가 심의를 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쉽지만 저희가 꼭 해야 될 법안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좀 따지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서 TF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은 없는가, 법 방안은 없는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행해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예. 계속 발목 잡기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거라도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예.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기 강연에게 한 가지 때문에 여쭤보도 네. 예, 뭐 어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새누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네. 뭔가요? 이번 국회에서 꼭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겠다라고 네. 말씀하신다면.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에 전부 다 민생에 관련된 법. 예, 뭐 간략하게 예, 좀 너무 전부 다 길지 민생에 않게요. 관련된 예. 부분인데요. 총 126개 법안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손자 회사가 증손자 회사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00% 지분을 갖고 만들게 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하고 투자하면 50%만 되어도 외국인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울산에 그런 투자 사건이 2조 가까운 투자 금액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 때문에 이 법이 묶여가 있어서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고용도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유발할 수 있는데 네. 이 법에 묶여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민생 법안들을 예. 이번 회기에는 꼭 좀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단 이것도 사실은 한 말씀 꼭 드리고 6월 달에 싶은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아니요. 얘기는 제가 그 새누리당 많이 양보를 여당- 했으니까 아니요, 여당이 잠깐만 들어주시죠. 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